사람의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소리도 없이, 통증도 없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문제를 키웁니다. 겉으로 보기엔 살이 조금 찐 것 같을 뿐인데 뱃속에서는 이미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은 서서히 딱딱해지고 간과 췌장은 부담을 견디며 버티고 있고 근육은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 결과가 나빠졌어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그 어느 날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몸이 거의 아무런 경고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가 조금 나왔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이 몸속에서는 이미 대사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단순히 옷이 안 맞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은 점점 어려워지고 혈압은 이유 없이 오르내리며 밤에는 자주 깨고 아침에는 유난히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뱃속 깊은 곳에서 쌓이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 분명한 해결의 방향이 나옵니다. 단순히 덜 먹고 더 움직이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 왜 끝까지 버티는지, 그리고 그걸 몸 스스로 내려놓게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 느끼는 이 불안감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친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은 왜 어떤 사람은 배가 먼저 빠지고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배만 남는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내장지방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는 어디부터 바꾸면 좋겠다가 딱 잡히시면 댓글로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시작.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대하는 변화는 체중입니다. 체중계 숫자가 내려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멈춥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얼굴은 갸름해졌고 팔과 다리는 분명 얇아졌는데 정작 배만은 그대로입니다. 바지는 허벅지 쪽은 헐렁해졌는데 배 단추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네, 나는 왜 배만 안 빠질까?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는 살이 빠진다는 말을 하나로 묶어 쓰지만 몸의 지방은 애초에 두 종류이고 빠지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피하지방이고 다른 하나는 내장지방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배만 남는 다이어트를 반복하게 됩니다. 피하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지방입니다. 팔, 허벅지, 엉덩이, 옆구리를 손으로 잡았을 때 말랑하게 잡히는 살이 바로 이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움직임을 늘리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체중이 줄고 얼굴선이 먼저 살아납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 성공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장 지방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장기 사이를 감싸고 있으며 몸은 이 지방을 비상식량, 다시 말해 마지막까지 남겨야 할 저장분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다고 느끼면 이 지방만큼은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배는 안 빠집니다. 운동을 했는데도 배는 단단합니다. 체중은 줄었는데 건강검진 수치는 오히려 나빠집니다. 이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의 판단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하지방은 칼로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은 몸의 판단 문제입니다. 몸이 지금 이 지방을 태워도 안전하다라고 느껴야만 내려놓습니다. 수면이 흐트러져 있고 근육이 약해져 있고 하루의 리듬이 불안정하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직 위험하다. 저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내장 지방은 아무리 애를 써도 버팁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다이어트를 하면 몸은 겉에 있는 지방만 먼저 줄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장 지방은 그대로 남깁니다. 그래서 살은 빠졌는데 배는 남고 결국 나한테는 체질적으로 안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체질 문제가 아니라 접근 순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내장 지방은 덜 먹어서 줄이는 대상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려면 근육이 다시 깨어나야 하고 밤에 수면이 안정돼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신호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내장 지방은 가장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배부터 빠지고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배가 남는지, 그리고 몸의 판단을 바꾸는 아침의 신호는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내장 지방이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운동을 더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이 내장 지방에 같은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양보다 몸이 받아들이는 방향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먼저 근육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육은 팔이나 다리처럼 눈에 보이는 근육입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과 가장 깊게 연결된 근육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배 안쪽과 몸통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은 단순히 힘을 쓰는 역할이 아니라 장기를 제자리에 붙잡아 두고 에너지를 어디서 쓰고 어디에 저장할지 결정하는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근육들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서 있기만 해도, 걸을 때 균형을 잡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근육들이 가장 먼저 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근육이 보내던 신호가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 신호가 사라지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에너지를 많이 써도 되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몸은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배 속 깊은 곳에 지방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질수록 내장 지방은 더 단단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체중은 크게 늘지 않아도 배만 앞으로 나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배가 나왔다고 갑자기 유산소 운동만 늘립니다. 걷기, 자전거, 러닝을 열심히 합니다. 물론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만 반복하면 몸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간다. 더 저장해야 한다. 그러면 피하 지방은 조금 줄어도 내장 지방은 끝까지 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축, 수면입니다. 수면은 내장 지방을 붙잡는 마지막 잠금 장치입니다. 낮 동안의 모든 노력은 밤에 정리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짧아지고 얕아지고 자주 끊깁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복하지 못한 몸은 다음 날을 대비해 에너지를 남겨 두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잠드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긴장은 곧 저장 신호입니다. 그래서 잠을 설친 다음 날 아침 배가 유난히 더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몸이 실제로 저장 모드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수면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식사량을 줄여도 내장 지방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 관리의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몸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육이 다시 깨어나고 밤에 회복이 시작되고 하루의 리듬이 일정해져야 합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부터 몸은 질문을 바꿉니다. 이 지방을 계속 저장해야 할까? 그리고 이 질문에 아니다 라는 답이 나오는 순간 내장 지방은 비로소 내려놓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이 조건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아침의 첫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이 신호 하나가 근육과 수면의 방향을 동시에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왜 특정한 음식 이야기를 꺼내는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내장 지방을 붙잡고 있던 조건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근육은 잠들어 있었고 수면은 끊겨 있었으며 몸은 하루 종일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장 지방이 버티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고착된 상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답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에서 깬 직후 몸이 처음으로 받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몸이 받는 첫 신호는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던 상태에서 몸은 가장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신호가 거칠고 자극적이면 몸은 긴장합니다. 반대로 신호가 너무 약하거나 아예 없으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직도 에너지가 없다. 저장을 유지해야 한다. 이 판단이 반복되면 내장 지방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거나 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습관은 내장 지방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몸은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비상 상태로 들어가고 그 결과 가장 안전한 저장고인 뱃속을 먼저 지키려 합니다. 이게 바로 아침을 거르는 사람일수록 배가 쉽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아침에 무거운 식사를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과한 에너지는 오히려 몸을 놀라게 합니다. 중요한 건 몸이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첫 신호입니다. 자극은 적고 전달은 분명하며 대사 시스템을 부드럽게 깨우는 신호여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비로소 음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든 음식이 이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첫 신호로 적합한 음식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고 혈당을 급격히 흔들지 않아야 하며 몸에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음식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겨울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나옵니다. 겨울무는 이 시기에 가장 밀도가 높은 상태로 자랍니다. 추운 환경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 안에 당분과 수분, 효소를 응축해 두기 때문입니다. 이 성질은 몸에 들어왔을 때도 그대로 작용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지만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겨울무는 예로부터 속을 깨우고 막힌 흐름을 여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물을 그냥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침에 첫 신호로 쓰기에는 그대로 먹었을 때 자극이 될 수 있고 전달 방식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무는 그 자체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몸이 가장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비로소 신호가 됩니다. 이 신호가 제대로 들어가면 몸은 서서히 판단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들어왔다. 지금은 저장만 할 상황이 아니다. 이때부터 근육은 다시 반응하고 밤의 수면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체중보다 먼저 배의 촉감과 압박감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배가 덜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에는 이 아침 신호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 겨울물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왜 이 방법이 근육과 수면의 방향까지 함께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내장 지방이 왜 의지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였는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아침의 첫 신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 겨울무여야 하고 왜 여기에 꿀이 함께 들어가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무는 무고 꿀은 꿀이지 그냥 좋은 거 두 개를 같이 먹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은 단순한 조합이 아닙니다.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겨울무는 깨우는 신호입니다. 밤새 느려졌던 장과 간, 그리고 대사 흐름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웁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그대로 들어오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는 성질상 흐름을 빠르게 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공복 상태의 몸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을 먹고 속이 쓰리거나 배가 불편해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무가 나빠서가 아니라 전달 방식이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꿀의 역할이 나옵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이 아닙니다. 몸이 가장 경계 없이 받아들이는 완충 장치입니다.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리되 혈당을 급격히 흔들지 않고 신경계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꿀은 예로부터 공복 상태의 몸을 다룰 때 가장 안전한 매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겨울무는 방향을 제시하고 꿀은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내장지방의 성질 때문입니다. 내장지방은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이 강해질수록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복에 강한 음식, 갑작스러운 절식, 과도한 운동은 내장지방을 줄이기보다 붙잡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에너지 신호가 들어오고 장과 간이 천천히 깨어나고 신경계가 긴장을 풀기 시작하면 몸은 저장 모드에서 빠져나올 준비를 합니다. 겨울무에 꿀을 더한 아침 신호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빨리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붙잡고 있을 이유를 없애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패턴을 바꿉니다. 아침에 무거운 느낌이 줄고 배의 단단함이 조금씩 풀리며 낮 동안의 움직임에 근육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밤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안정적으로 시작한 하루는 밤의 수면도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면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몸은 다음 날을 덜 대비합니다. 덜 대비한다는 말은 곧 덜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겨울무와 꿀의 조합은 아침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밤의 내장지방 판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퍼즐이 거의 맞춰졌습니다. 아침에 첫 신호가 바뀌고 근육이 다시 반응하고 수면이 정리되면 내장지방은 더 이상 버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다음에는 이 흐름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왜 많은 분들이 5일쯤 지나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70대에서도 이 변화가 관찰되는 이유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았습니다. 왜 하필 5일일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5일이라는 시간이 괜히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이 기간은 내장지방이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기보다 몸의 판단이 바뀌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시간에 가깝습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장지방처럼 생존과 직결된 저장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거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둘째 날에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셋째 날부터 몸은 새로운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들어오는 신호가 반복되고 근육이 다시 반응하고 밤의 수면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몸은 질문을 바꿉니다. 이 상태가 계속될까? 넷째 날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의 느낌이 다릅니다. 단단하게 뭉쳐있던 배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숨을 들이마실 때 안쪽에서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덜 빵빵하고 화장실에서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이 시점은 내장지방이 실제로 줄었다기보다 몸이 저장을 고집하지 않기로 방향을 틀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날쯤 되면 변화는 더 분명해집니다. 바지를 입을 때 배 쪽에 압박이 줄고 식사 후에 느끼던 묵직함이 덜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때부터 내장지방은 지켜야 할 비상식량에서 조절 가능한 저장분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은 연령과 크게 상관없이 관찰됩니다. 70대 초반의 한 분은 체중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아침마다 돌처럼 단단하던 배가 5일째부터 눌렀을 때 다르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또 다른 분은 밤에 자주 깨던 습관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먼저 편안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70대 후반의 경우에도 살이 빠졌다기보다는 배 안쪽의 답답함과 압박이 줄어들면서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무리하게 덜 먹지 않았고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안심할 수 있는 신호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간대에 반복해서 줬습니다. 그 결과 몸은 서서히 저장 모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5일은 완성이 아닙니다. 5일은 시작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몸이 변화를 감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내장 지방은 한번 판단을 바꾸면 예전처럼 무작정 버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방법을 알겠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내장 지방을 대하는 시선도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체중계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배의 촉감과 몸의 리듬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전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매일 어떤 기준으로 몸의 신호를 점검하면 좋은지 마무리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오셨다면 이제 하나는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내장 지방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판단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 빠지는 지방이 아니고 특정 음식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근육이 잠들어 있고 수면이 흐트러져 있고 하루의 시작 신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몸은 끝까지 뱃속 저장을 고집합니다. 그게 생존을 위한 가장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살을 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왜 내장 지방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그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의 첫 신호, 근육의 반응, 밤의 수면.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장 지방은 더 이상 버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배의 촉감이 달라지고 압박감이 풀리며 몸은 한결 가벼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일이라는 시간은 기적의 숫자가 아닙니다. 몸이 변화를 감지하고 이 방향이 계속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기간일 뿐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이어가면 이후에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면 내장 지방은 언제든 다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당위 결과가 아니라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체중계를 먼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아침에 배를 눌렀을 때의 느낌, 숨을 들이마실 때의 여유, 밤에 잠드는 속도를 살펴보세요. 그게 내장 지방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면 내려놓고 불안하면 끝까지 붙잡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왜 나는 배만 안 빠질까 라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를 알았고 방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몸을 다시 이해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내장 지방 때문에 고민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분에게는 지금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시니어 몸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